감사하면 올라간다. 감사의 비밀. 내가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나눈다는 말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선물과 함께 딸려온 감사 카드에 두고 믿는다. 선물이 꼭 비싼 게 아니라도 해도 감사의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다면 그 선물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보물이 되어 나를 감동하게 한다.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 해도 그 안에 감사 카드가 없으면 선물은 고맙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성품처럼 느껴진다. 그 선물이 유용할지는 몰라도 감동을 주진 않는다. 사실 작년 초에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비록 손편지는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장문의 이메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도움들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드리며 나의 입가에는 매우 커다란 미소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나왔다. 나에게 매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그분들에게 받은 답장에도 행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감사함은 뇌도 바꾼다. 나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 물론 내가 키우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자라주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지금은 영표도 큰아들이 캐나다에서 자기보다 8살 어린 고3짜리 동생을 건사하며 지내고 있다. 아들 둘이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준 덕분에 평생 애들과 남편 뒷바지를 하느라고 한 번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보지 못했던 아내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애들이 우리와 함께 살 때에 저희라면 들어가며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다. 개인적인 요구와 바람을 전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가족, 그밖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기도였다.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주에는 둘째 아들의 행동이 훨씬 능동적이고 바람직했다. 사진의 반응도 훨씬 낮았다. 당시에 나는 속으로 설마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이들의 사춘기가 잠잠해졌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의 연구결과로 깜짝 놀라고 말했다. 다마지오의 연구가 평소 내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부분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마지오 교수의 연구팀은 우리가 감사할 때의 도덕성과 감사바치를 적용하는 내 부위가 자극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비실험자들에게 과거의 나치의 포로스 형세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주위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했다. 그러면서 FMRI 촬영을 통해서 그들의 뇌를 관찰했는데 결과로 연구에 참여한 이들이 느낀 감사의 정도는 내적 전전도 피질과 전대상 피질의 활성화 정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보였다. 내적 전전도 피질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며 집중력을 관찰하는 가장 매우 중요한 뇌부위다. 또 감사할 때 내적 전전도 피질과 더불어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었는데, 전대상 피질은 감정을 조절하고 통증을 인지하며 보호성에 대한 기대와 의사결정, 충동성 억제와 함께 도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로 알려졌다. 둘째 아이가 감사 기도를 들었을 때 일상이 모범적으로 바뀐 것은 어쩌면 이러한 데의 변화 때문이었을까? 감사는 옥시토신을 부른다. 앞서 나는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자체보다는 함께 달려온 감사 카드의 의미를 둔다고 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츠쿠오바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가 있다. 한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감사의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작성해서 큰 소리를 또록 하고 그 편지 내용을 듣는 사람의 뇌 활성을 조사했더니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한 감정과 우울감, 피로감, 불안감이 감소했고 정서적으로 더 긍정적인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편지 한 통으로 우리 삶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바로 상호성에 있다. 인간은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그런 표현에 반응하는 동물이다.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우리 표현에 반응한다. 최근에 큰 마음을 먹고 둘째 아들을 여름 캠프에 등록해 주었다. 나는 무사히 캠프를 다녀온 아들과 통화하면서 내심적 저는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기대했다.
아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왜 이런 형편없는 캠프에 등록했나 라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순간 녹함이 한마디 어리는 것을 초인적인 내심을 발휘해서 겨우 참았다. 하냐, 감사야의 대화를, 긍정의 대화를 이끌어야지. 나는 심호흡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보니 좋았지, 재미있었지 등등의 이야기를 하자 그제야 아들은 자기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상대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의 표현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대에게 더 큰 감사를 유발할 만한 일을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감사의 표현을 들은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친밀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주변으로 퍼져서 결국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든다. 이런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등장하는 11세 소년 트레버의 아이디어를 닮았다. 대부분 사회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내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라는 숙제를 일상에서 수행하기로 마음먹는다. 트레버는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사의 보답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3명의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대갚으세요 라고 말한다. 이를 선불로 내기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적 전전도 비율과 전 대상 비율의 옥시토신 소형체가 많이 발현된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내가 옥시토신이 많은 사람이 감사 표현을 더 자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다른 의미로 감사의 표현을 주고 받는 때 옥시토신이 얼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폴 잭 교수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노인 41명에게 10일간의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하고 다양한 생리, 심리 검사를 했다.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온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사실을 보면 옥시토신 분비에 관여하는 CD38 유전자의 변이가 있거나 옥시토신 소형체의 변이가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절피의 성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RS3796863 변이.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서 그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발적으로 함께하는지 조사해보니 남녀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훈련은 간단했다. 만약에 당신에게 배우자가 당신에게 감사할 만한 일을 한다면 시간을 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감사 훈련으로 남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CD38을 관여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CD38이 우리 면역력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면역력이 향상되고 등대로 몸도 건강해지는 것일지 모르겠다. 이제 면역력을 높인다고 건강식품만 열심히 먹지 말고 평소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감사 옥시토신 감사법은 감사는 인생에서 중요한 정서 중 하나다.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는 사람이 없다. 감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옥시토신 수치를 올리고 전전도에 발생한다. 감사의 마음으로 전전도에 발생되면 자신의 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향을 스스로 발전해 나간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감사 클럽을 만들어보자. 그냥 만나면 수다나 떨면서 감사를 제목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습관적으로 응원하는 클럽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자, 드림을 올라간다. 스토리텔링. 드림을 올라간다. 32장에 인간은 이야기꾼 제 스토리텔러다. 인류의 역사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키고 종교를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했다.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본능이자 속성이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본능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우리는 정보를 신화나 전설 같은 스토리 형태로 전달하기 좋아하며 이를 통해서 공동체는 공동의 아이디어와 경험 지식을 전수하고 공유한다. 문명은 세대 간의 위대한 건축물로 전수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스토리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버지는 비의적으로 네로토의 부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우리는 우리가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야기를 통해서 구축하며
문학과 예술, 영화, 음악 등 모든 예술 형식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자문화를 구축한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로부터 무선 영웅의 이야기, 혁명서사, 정치적인 슬로건 등은 사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인물을 합종 연명시키는 불쏘시개가 되어왔다. 스토리텔링의 힘. 언젠가부터 나는 대중 강의를 할 때면 개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가 받은 교육과 그간 이룬 성취를 들려주며 청중에게 내 강의가 신뢰할 만합니다라는 확신을 주겠다. 그런데 그래 너 잘났다라는 표정이 청중 사이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내가 ADH로 고생한 이야기나 학교 때 1등생으로 공부를 지지도 못했던 이야기, 심지어 괜히 친구와 싸우다가 맞아서 턱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 등 내가 겪었던 hun건을 이야기하면 단 한 명의 조언은 소용없이 모두 눈총이 초롱초롱 빛났다. 아마 스스로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나라도 더 청중을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에 내 강의는 여지없이 망가지고 만다. 밤이라 중간중간 내 이야기를 섞어주면 청중의 집중력이 앞에 놓인 칠판도 두루지세다.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첫사랑 이야기를 성공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러듯이 개인적인 스토리는 앞으로 이어질 조금은 전문적이고 빡빡한 주제의 이야기를 무리 없이 상기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청중에게 조성해준다. 나는 모든 강의가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보스턴의 소재한 조설린 당뇨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있는 론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부터였다. 칸 교수는 주로 비만과 인슐린, 당뇨병의 발병 과정에는 강의를 하는데 그의 스토리텔링은 압권이다. 강의를 듣는 1시간 내내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고 강의가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때에는 듣는 내가 온몸에 닭살이 돋고 정신이 지릿지릿할 정도다. 그러게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혼자 일어나 정경의 기립박수를 치고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쩌면 재미도 없고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의학 이야기를 자기 경험과 환자의 토론기를 섞어서 한 편의 서서로 만드는 것을 보면 역시 대가는 대가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러듯이 스토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감정을 연결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감사. 스토리 옥시토신이 몸에서 버리는 작다. 감사. 하고 혹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공감과 감동을 주는 짧은 영상을 보여주면 사람들 옥시토신이 올라갈까? 브라질의 한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옥시토신과 코르티솔 통증 정도로 분석하니 병원과 치료에 대한 느낌도 보러보니 결과는 재밌게도 두 집단에서 모두 코르티솔과 통증 정도가 감소했지만 옥시토신 오로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집단에서만 올라갔다. 이렇게 옥시토신의 스토리텔링이 반응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환자만이 아니다. 이렇게 7살, 12살짜리 여아와 엄마를 대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먼저 아이들에게 대중 앞에서 발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포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다. 이윽고 한 집단은 엄마와 만나겠고 다른 집단은 만나는 대신에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게 했는데 당연히 엄마와 만나는 스킨십과 따뜻한 위로를 들은 아이들의 옥시토신이 증가했지만 실제 엄마와 만나지 않았어도 일정 시간 동안에 전화를 통화했던 아이들에게서도 옥시토신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하고 힘들 때 엄마의 따뜻한 위로와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아직 연구가 없긴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어린 자녀에게서만 옥시토신이 올라갈까? 혹시 하루도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견디며 자녀 생각에 하루에 몇 번이나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엄마 그러나 혹시 자녀에게 방해될까 결국 전화를 못하는 엄마 그래도 오랜만에 걸려온 자녀의 전화를 받고는 그저 엄마 오늘 밥 잘 먹었어? 라고 안부의 울음을 하면서 드리는 엄마라면 옥시토신도 올라가지 않을까? 핸드폰에 엄마라는 이름이 뜰 때 주접시 받아서 엄마 식사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반갑게 맞으면 어떨까? 가족이 아니라 누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함께 속상해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 사람을 욕해주면 어떨까?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다 큰 좋은 영화를 보는 것으로 대신이 더 좋다.
내 생각에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는 액션 영화나 스릴러 같은 영화는 또 화면을 올릴 것 같고, 옥시토신 수치를 올리려면 로맨틱 코미디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같은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여러 편의 드라마를 끊지 못하고 얻기 위해서 고달가는 자칫 수면 부족과 무력함으로 콜티솔과 우울지수가 더욱 올라갈 수도 있으니 절제하기 어려우면 시리즈물보다 영화가 더 나을 것이다. 음악의 효능. 음악은 제2의 언어라는 말이 있다. 모름지기 훌륭한 가수는 대화하듯이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 면에서도 음악은 스토리텔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흥미롭게도 음악 역시 옥시토신 올리는 연구가 있다. 개심술을 마친 환자를 대상으로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옥시토신과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으며 환자 심리가 더 안정되었다는 보고가 것이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26명의 일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느린 템포의 음악과 빠른 템포의 음악을 각기 들려주고 이들의 전에 옥시토신과 콜티솔 수치를 확인했더니 느린 템포의 음악은 옥시토신을 올리지만 빠른 템포의 음악은 옥시토신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반면에 빠른 템포의 음악은 콜티솔을 낮추지만 느린 템포의 음악은 콜티솔을 낮추지는 않았다. 이 연구로 느린 템포의 음악이 성인의 심박수를 맞추며 더불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음악이 우리에게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암과 당뇨병이 심혈관 질환인데, 이런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서 치료에 도움을 받는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과 질환이 개선이 된다. 따라서 이런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옥시토신을 올리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음악이야말로 건동 들이지 않고 언제든 쓰든지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닐까? 혹시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때 잠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요.